11월 대전 둔산동의 저녁은 차가웠습니다. 은행잎이 아스팔트 위로 흩날리는 골목길을 한서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속에는 마트에서 산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먹는 밥이 더 편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였습니다. 남편 최도윤이 퇴근하자마자 숫자를 눌렀고 서진에게 새 번호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도난 사고 많다고 하더라. 그냥 바꿔뒀어.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말끝에서 뭔가 어색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연습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새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 냄새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분양 대행사 팀장이라는 직함은 늘 바쁜 일정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계약 미팅, 본사 보고. 그는 매일 퇴근 시간이 달랐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자석 메모판에는 지난달에 적어둔 부부 상담 예약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청주 출장이 잡혔어. 미안. 카톡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상담교사로 일하는 서진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자세로, 침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앞에서만 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게 아니라 애써 외면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최도윤과 서진은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30 중반에 중매로 만나 빠르게 결혼했습니다. 도윤은 당시 신설 분양 대행사의 영업팀장으로 입사한 참이었고 서진은 중학교에서 막 상담교사로 발령받은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빴고 각자의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건 서로의 합의였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 바빠. 조금만 더 있다가. 그 말이 3년, 5년, 1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교 아이들에게 쏟는 관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결혼 초기 도윤은 괜찮은 남편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약속은 지켰습니다. 주말이면 둔산공원을 함께 걸었고 명절엔 서진의 친정을 먼저 챙겼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도윤은 제사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주말엔 골프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두었고 화면이 켜지면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서진이 물으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경쟁 심해서 고객들이랑 자주 연락해야 돼.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10월 말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세탁기 돌린 옷을 정리하다가 도윤의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얇고 반투명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 디럭스 트윈 룸 결제 완료.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도윤은 세종시 계약건으로 하루 묵는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동시에 뜨겁게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탁기를 다시 돌렸습니다. 물에 젖어 흐릿해진 글씨를 보며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업무용일 거야. 고객 접대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고른 숨을 쉬는 동안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옅은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11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학교 상담실에서 한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서진은 차분히 듣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아니었어요.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내가 느낀 건 틀린 게 아니야.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내 감정을 믿어주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상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느낀 건 틀린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서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박혜수였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수. 서진은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스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아버지? 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저장을 눌렀습니다. 사흘 뒤 서진은 박혜수를 만났습니다. 둔산의 작은 카페, 2층 창가 자리였습니다. 박혜수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재킷에 회색 안경을 쓴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간조사 전문 박혜수. 탐정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일을 진행 중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혜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표면에 붙은 스티커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 보호계약 박오옥.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친정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위분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딸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서진이를 지켜달라고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도윤의 무엇을 얼마나? 박혜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최도윤 씨의 동선과 금융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뭘요? 지금 스카이 팰리스 호텔 정문으로 오시죠. 저녁 7시 48분. 서진은 호텔 정문 앞 가로수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혜수는 10m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최도윤이 나왔습니다. 새 넥타이를 맨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은 그가. 그 옆에는 붉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윤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진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3년 전 아버지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에서 멀찍이 서 있던 여자. 도윤이 회사 관계자라고 했던 그 여자.
윤가연이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11월 바람만이 은행잎과 함께 거리를 흩날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돌아온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코트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미소가 도윤의 팔에 얹은 손이 회전문 너머로 사라지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박혜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감정은 약점입니다. 증거는 방패가 되죠.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오전 10시 같은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학교에 반차를 냈습니다. 상담실 동료 교사에게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혜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작은 검은색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진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혜수는 그걸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힘든 감정을 옆에 두고 기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불륜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혜수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윤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치를 확보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매주 금요일 스카이팰리스 호텔. 결제 명목은 고객 미팅.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요양 돌봄센터 은빛 마을에도 후원금이 입금돼 있어요. 명목은 분양 협찬비. 그런데 이 센터의 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윤가연. 맞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혜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후원금, 협찬비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했어요. 일부는 센터 운영비로 쓰이지만 상당 부분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좌 명의가... 박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본인 명의예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습니다. 은행 기록엔 있습니다. 2년 전 도윤 씨가 부부 공동 비상 통장이라는 명목으로 개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요.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전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 좀 하자. 당신 명의로 하나 만들어두면 세금 문제도 편하고. 서진은 잘 모르는 채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 이름이 쓰이고 있어요. 만약 이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제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흐름을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기록을요. 그날부터 서진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저녁엔 남편을 감시했습니다.
아니, 감시가 아니라 기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혜수는 서진에게 작은 장비 몇 개를 건넸습니다. 이건 OBD 트래커입니다. 차량 진단 포트에 꽂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합법적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니까요. 서진은 그 작은 검은색 기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언제 설치하죠? 내일 새벽 도윤 씨 출근 전에 5분이면 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서진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고 운전석 아래 OBD 포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기기를 꽂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완료. 서진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블랙박스였습니다. 도윤의 차에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그 기종에 음성 활성화 기능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주차 중에도 차 안대화를 녹음할 수 있어요. 다만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음성 녹음 ON을 누르면 돼요. 남편이 알아채면 어떡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블랙박스 설정을 한번 해두면 다시 안 건드립니다. 조심스럽게 하세요. 서진은 다음 날 저녁 도윤이 샤워하는 사이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블랙박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음성 녹음 OFF. 서진은 숨을 참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ON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료. 서진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박혜수는 서진에게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서진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 도윤의 목소리. 여보세요, 형님. 네, 이번 주 금요일 괜찮습니다. 청주 쪽 계약건 마무리되면 바로 넘어가죠. 잠시 침묵. 아, 가연 이사님도 같이 오시죠? 네, 그럼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도윤의 혼잣말. 이번엔 제대로 한 건 올려야 되는데. 서진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박혜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단서를 찾았습니다. 요양 돌봄센터 은빛 마을의 내부 회계 자료였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그 직원이 퇴사 전에 회계 프로그램 스크린샷을 몇 장 찍어뒀더군요. 저한테 제보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표가 떠 있었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 분양 협찬 최도윤. 금액은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런데 지출 항목에는 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개인 인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출 계좌 명의는 한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 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센터에 후원금을 넣고 그 돈이 선생님 명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서류상으론 선생님이 센터에서 돈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론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럼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횡령, 배임명의 도용.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선생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박혜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몰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 서진은 OBD 트래커로 도윤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도윤은 회사에서 출발해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른 곳은 계약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이었습니다.
이 시간 뒤 그는 은빛마을 요양센터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정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날짜, 시간, 좌표, 모든 것을. 블랙박스 음성도 계속 쌓였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고객과의 통화도 있었지만 가영과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달 후원금 입금 확인하셨죠? 네, 다음 주엔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여자 서진 명의 통장은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서진은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대출 금리 오르잖아. 당신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하나 더 만들어 놓을까? 우리 둘 미래를 위해서. 서진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지금도 통장 있잖아요. 그게 회사 일이 좀 불안정해서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서진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도윤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박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또 대출을 만들려고 합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서진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서진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이름을, 신용을, 아버지의 유산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박혜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도윤과 가연의 호텔 주차 기록이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은 자동 결제 시스템을 썼습니다. 주차 앱과 연동되어 차량 번호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박혜수는 도윤의 이메일 계정 일부에 접근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에서 자동 로그인된 세션을 추적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호텔 주차 영수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박혜수는 서진 앞에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OBD 이동 기록, 블랙박스 음성, 법인카드 내역, 센터 회계 자료, 호텔 주차 영수증.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분양 대행사 법인카드로 가연의 센터에 후원금을 흘렸고 그 돈은 선생님 명의 계좌를 거쳐 어딘가로 흘러갔어요. 일부는 도박, 일부는 투자 사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명의만 빌려준 셈이지만 법적으로는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싸워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우리에겐 이제 증거가 있어요. 서진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숫자들, 녹음된 목소리들,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박혜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이 제게 당부하셨어요. 딸이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선생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죠. 다음 단계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11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서진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 호텔 주차장 3층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내렸고 손에는 박혜수가 건네준 작은 망원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보셔야 합니다. 박혜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호텔 정문을 응시했습니다. 저녁 7시 20분. OBD 트래커는 도윤의 차가 5분 전 호텔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진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7시 32분. 회전문이 돌아갔습니다. 최도윤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모습. 그 뒤로 붉은 코트의 여자 윤가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지 않았습니다. 팔짱도 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진은 망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연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핸드백에서 작은 통장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카메라 액정 화면에 확대된 통장 표지가 떴습니다. 은행 로고 아래 예금주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한서진.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차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도윤의 말 일부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번 분양 대금 들어오면 이 여자 명의로 마이너스 땡겨. 서류는 당신 센터 후원금으로 돌리면 돼.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처리한 건데 부인은 몰랐다. 그렇게 만들어야 깔끔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여자는 눈치도 없어. 그냥 믿으니까. 서진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손은 떨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기만이 서진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차 안에 숨었습니다. 도윤의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연의 하얀색 SUV도 뒤따랐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쥐고 이마를 핸들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선 방금 들은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여자는 눈치도 없어. 그냥 믿으니까.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만 믿어.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습니다. 도윤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권이 좀 길어졌어. 그래. 저녁은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물을 마시며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TV 화면을 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호텔 자주 가? 도윤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왜? 아니, 그냥. 법인카드 문자 보니까 스카이팰리스에서 결제가 자주 되더라고. 도윤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아, 그거. 요즘 VIP 고객들 상담할 때 호텔 라운지 많이 써. 조용하고 격식 있잖아. 그게 분위기 있어 보여서 계약도 잘 돼. 그렇구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냥 내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래, 알았어. 서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사진과 녹음 확보했습니다. 내일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세요. 이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서진은 박혜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둔산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 3층이었습니다. 문패에는 민간조사 전문 박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박혜수가 나왔고 그 뒤로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뿔테 안경, 또렷한 인상이었습니다. 이쪽은 장태림 변호사입니다. 장태림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박 조사관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작은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혜수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OBD 이동 기록, 블랙박스 음성 파일, 법인카드 내역, 요양센터 회계 자료, 그리고 어제 호텔에서 찍은 사진과 녹음. 장태림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10분쯤 지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확히 해야 해요. 방향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장태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불륜에 집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폭로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 소송 들어가죠. 하지만 선생님 케이스는 달라요. 어떻게요? 이건 불륜이 아니라 사기예요. 장태림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도윤 씨는 선생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요. 법인카드로 요양센터에 후원금을 흘리고 그 돈이 선생님 계좌로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구조. 만약 이게 드러나면 명의자인 선생님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횡령, 배임, 심하면 사기방조까지.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선생님이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 둘째, 최도윤 씨와 윤가연 씨가 공모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장태림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륜은 민사 문제지만 사기와 령은 형사 문제예요. 우리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고 민사로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특히 최도윤 씨가 선생님 몰래 통장을 만들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박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행 방문 기록과 서명 필적 대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통장 만들 때 은행에 직접 가셨나요?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신분증 사본만 주고 도장 찍어줬어요. 장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은행에서 실제 개설 기록을 조회하면 본인 확인이 안 된 걸 입증할 수 있어요. IP 주소, 접속 위치, 서명 원본 등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박혜수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이 남기신 계약서입니다. 이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선생님이 사전에 보호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즉, 선생님은 위험을 느꼈고 방어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되죠. 서진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장태림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해요. 남편을 사랑했든 미웠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알겠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일단 은행 기록부터 확보합시다. 그리고 장태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또 대출 얘기 꺼내면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오히려 그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로 두었습니다. 언제든 남편이 말을 꺼내면 서진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세종시 대형 분양건이 하나 들어왔어. 계약금이 좀 큰데 회사 쪽에서 보증 서는 사람이 필요하대. 서진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보증? 응. 형식적인 거야. 당신 명의로 서류 하나만 써주면 돼. 나중에 계약 성사되면 수수료도 좀 떨어지고. 서진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인데? 한 5천 정도? 근데 걱정 마. 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거니까. 서진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당신 명의로 하면 안 돼?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 명의론 한도가 좀 찼어. 그래서 언제 한도가 찼어? 최근에 회사 일 때문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볼게. 빨리 해줘야 돼. 다음 주까지. 응. 서진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중.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녹음 파일을 박혜수와 장태림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장태림 완벽합니다. 이제 은행 기록만 확보하면 됩니다. 박혜수 내일 은행 방문 예약 잡아드릴게요. 동행하겠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11월의 밤은 깊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호막, 박혜수의 증거, 장태림의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 자신의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자.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태림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선 날 저녁 서진은 박혜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밤 9시. 둔산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3층 복도 끝, 박혜수의 사무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혜수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고용하신 게 아닙니다. 서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박혜수는 책상 위 봉투를 서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서진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표면에 붙은 노란 스티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 보호 의뢰 계약서 박오호.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오호. 그건 친정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열어보세요. 서진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장은 계약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민간조사 예방 의뢰 계약서. 계약일자 2022년 10월 17일. 의뢰인 박오호. 수임인 박혜수. 보호 대상자 한서진.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뢰인은 딸 한서진이 배우자 최도윤으로부터 경제적법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전 보호 조치를 요청함. 수임인은 의뢰인 사망 이후에도 본 계약을 유효하게 이행하며 보호 대상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증거 수집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함. 서진은 글자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박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위가 도박을 한다. 사업 실패를 숨기고 있다. 딸은 아직 모르지만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이 딸의 이름을 쓸 것 같다고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직접 사위를 추궁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딸의 결혼이 깨질까봐.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난 뒤 서진이가 위험에 처하면 그때 나타나 달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로 자신을 지키게 도와달라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박혜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아버님이 직접 쓰신 메모가 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감정으로 싸우면 지지만 증거로 싸우면 이긴다. 울지 말고 똑똑하게 싸워라. 아빠가 곁에 있을게. 아빠가.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흐느끼며. 박혜수는 조용히 앉아 서진이 우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박혜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네. 저는 선생님 아버님의 의뢰를 받고 지난 2년간 지켜봤습니다. 최도윤 씨의 동선, 금융거래, 인간관계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했을 때 연락을 드린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울지 말고 똑똑하게 싸워라. 서진은 눈물을 다시 닦았습니다. 이번엔 단단하게. 선생님. 네. 이제 그만 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우겠습니다. 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증거를 확보합시다. 다음 날 밤 서진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도윤은 세종시 출장이라며 또 호텔에서 묵는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혜수가 보낸 앱 화면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원격 모니터링 앱이었습니다. 이 앱으로 실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차 안에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서진은 화면을 켰습니다. 도윤의 차는 지금 스카이팰리스 호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서진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 도윤의 목소리. 형님 오셨어요? 네, 지금 올라갑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 윤가연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번 분양 대금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계약금 60% 들어오면 바로 빼낼게요. 그럼 그 여자 명의로 대출 걸면 완벽하겠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통장 하나 더 만들면 한 5천은 더 뽑을 수 있어요. 가연의 웃음소리. 그 여자는 아직도 몰라요. 당연하죠. 눈치도 없고 의심도 안 해요. 서류만 바꿔 끼우면 남편이 처리한 걸로 끝나죠. 도윤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순한 여자가 좋아요. 머리 안 쓰고 믿기만 하니까. 서진은 이어폰을 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박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녹음 확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파일 저장하시고 내일 장 변호사님께 보내주세요. 네. 서진은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서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장태림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태림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명예도용, 사기기도, 공모 다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은행 기록부터 확보합시다. 금융의 통장이 어떻게 개설됐는지, 누가 실제로 거래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은행에 가면 되나요? 네. 본인 확인하고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그날 오후 은행을 찾았습니다. 박혜수가 동행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예금 계좌 2개, 마이너스 통장 1개가 있으시네요. 마이너스 통장이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네. 2년 전에 개설되셨어요. 한도는 3천만 원이고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직원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개설 당시 신분증 사본과 인감 날인이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하신 기록은 없네요. 온라인 개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개설한 거죠? 가족 중 대리인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IP 주소 확인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해요. 박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법적 분쟁 관련이라 급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면 일주일 내로 결과 나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혜수가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 개설 당시 접속 IP는 최도윤 씨 회사 주소예요. 본인 방문 기록도 없고요. 그럼 남편이 선생님 몰래 만든 겁니다. 명예 도용이 확실해요.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장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동시에 진행합시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늦었네. 응.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말고 똑똑하게 싸워라. 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싸웠습니다.
다음 날 장태림 변호사 사무실.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OBD 이동 기록, 블랙박스 녹음, 법인카드 내역, 요양센터 회계 자료, 은행 거래 기록,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 장태림은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형사 고소장은 내일 제출합니다. 사기, 횡령, 명예도용, 업무상 배임 모두 고소 대상입니다. 민사는요? 재산 분할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요. 선생님 명의로 빠져나간 돈 전부 추적해서 환수할 겁니다. 박혜수가 덧붙였습니다. 윤가연 쪽도 함께 고소합니다. 공모죄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림은 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남편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고 법정에 서야 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견뎌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그날 밤 서진은 아버지의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의 손글씨. 울지 말고 똑똑하게 싸워라. 아빠가 곁에 있을게. 서진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안 울어요. 이제 싸워요. 서진은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테니까요. 형사 고소장이 접수된 건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장태림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도용, 업무상 배임. 피고소인은 최도윤과 윤가연 2명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학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태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접수 완료했어요. 이제 검찰 조사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최도윤은 검찰 소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그의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찰청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뭔데? 고소장이래. 사기, 횡령, 명예도용. 고소인이 한서진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거 맞아. 왜? 대체 왜 이런 짓을? 내가 내 명의로 통장 만들고 대출받고 사기치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오해야. 나는 사업 자금 때문에. 오해 아니야. 다 증거 있어. 녹음도, 영수증도, 은행 기록도.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명의 바지 아니야. 변호사도 있고 증거도 있어. 법정에서 보자.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통지서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박혜수, 장태림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검사는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해자께서 명예도용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2달 전쯤입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요. 본인이 직접 개설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고 저는 부부 공동 통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실제 거래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입니다. 저는 통장 비밀번호도 몰랐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장태림이 준비한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OBD 이동 기록, 블랙박스 음성, 법인카드 내역, 요양센터 회계 자료, 은행 거래 내역. 이 증거들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민간 조사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바라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가연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태어냈습니다. 저는 요양센터 이사일 뿐이에요. 최도윤 씨와는 사업 관계였을 뿐이고요. 하지만 검사가 회계장부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후원금 내역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입금은 법인카드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명의는 한서진 씨로 되어 있고요. 그건 회계 담당자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2년간 매달 반복됐습니까? 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센터 내부 고발자 진술도 있습니다. 이사님이 직접 지시했다고요. 후원금을 빼돌려서 개인 용도로 썼다고. 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최도윤 씨와 공모하셨습니까? 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최도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제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통장 만들 때 동의했고 사업 자금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블랙박스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 명의로 대출 걸면 완벽해. 서류만 바꾸면 남편이 처리한 걸로 끝나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맥락이 잘못됐어요. 맥락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네. 그럼 명예 도용과 사기 기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달 뒤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부. 방청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장태림, 박혜수와 함께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최도윤과 윤가연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도용,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도윤, 윤가연.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최도윤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나 명예도용은 부인합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연의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윤가연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하나 공모는 부인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제출하십시오. 장태림이 일어나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첫 화면은 OBD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차가 매주 금요일 호텔과 요양센터를 오간 경로였습니다. 2번째 화면은 법인카드 내역이었습니다. 호텔 결제, 센터 후원금 모두 같은 날짜였습니다. 3번째 화면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서진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4번째 화면은 블랙박스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습니다. 장태림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 명의로 대출 걸면 완벽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태림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센터 회계 장부, IP 주소 기록, 은행 본인 확인 기록. 모든 것이 도윤과 가연의 공모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태림은 한 장의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손글씨 메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감정이 위험해지면 서진을 증거로 지켜주십시오. 박오호. 재판장이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태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자 한서진 씨의 부친은 생전에 사위의 범죄를 예감하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피해자가 사전에 위험을 느꼈고 방어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입니다. 서진은 그 문장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한서진 씨, 최종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제 신용으로, 제 아버지의 유산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 최종 변론하십시오.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장태림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혜수와 장태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가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천만 원. 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최도윤. 사기, 명예도용,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전액 회수 가능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패정. 법정을 나서며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장태림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민사 소송만 남았어요. 민사는 오래 걸리나요?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형사에서 이겼으니 민사도 유리해요. 재산 분할이랑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혜수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빠져나간 돈 대부분 추적 가능합니다. 천천히 회수하면 돼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선생님 아버님 덕분이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지켜줬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이미 짐을 싸고 나간 뒤였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울지 말고 똑똑하게 싸워라. 아빠가 곁에 있을게. 서진은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이겼어요.
아빠 말대로 했어요. 울지 않고 싸웠어요. 서진은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게.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학교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하죠?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단단하게. 괜찮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선생님도 그랬거든. 정말요? 응.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널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박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답장은 곧 왔습니다. 천만에요. 선생님, 아버님께 감사하세요. 그분이 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그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전 둔산동 한서진 상담센터.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접수실과 대기실, 2층은 상담실 2개가 있었습니다. 벽은 따뜻한 베이지색이었고 창가에는 초록색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상담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민사소송은 6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 서진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서진에게 70%의 재산 분할을 인정했고 도윤이 명의 도용으로 빼돌린 돈의 전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 서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돈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일부를 더해 서진은 이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혜수가 센터 운영 자문을 맡았고 장태림이 법률 고문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료로 도왔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박혜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름 아래 작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사랑을 믿되 증거로 나를 지켜라. 최도윤은 더 이상 분양업계에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으로 인해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가연의 요양센터는 폐쇄되었습니다.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수억 원의 부당 수령과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가연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장되었습니다. 업계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워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센터에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행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딸이 아버지 문제로 힘들어하는데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했어요. 증거도 있고요. 근데 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만 있어요. 서진은 여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여학생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우요. 지우야 힘들었겠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해요? 엄마는 이혼하겠대요. 근데 저는 아빠가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내 감정은 다 맞아.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해. 내가 엄마 아빠를 구할 순 없어. 하지만 너 자신은 지킬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느낀 건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 겪으셨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 대신 기록했어. 내가 느낀 것, 본 것, 들은 것. 그게 날 지켜줬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진심은 언젠가 증명돼. 내가 진심으로 살면 세상도 결국 내 편이 돼. 감사합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센터 문을 닫고 2층 창가에 섰습니다. 분산동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걷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얼어붙었던 밤, 박혜수를 처음 만났던 카페, 블랙박스 음성을 들으며 손을 떨었던 순간, 법정에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던 그날,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서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서진은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빠, 전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남겨준 사랑 덕분에 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박혜수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늦었지만 센터 개소 축하 선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면 결말은 바뀐다. 서진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네. 선생님이 끝까지 보셨으니까 결말이 바뀐 거예요. 박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서진은 박혜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혜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학교 상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를 열었지만 학교 상담교사 일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좋았습니다. 한 남학생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상담 가능하세요? 물론이지. 들어와. 학생은 들어와 앉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느끼는 대로가 맞아.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슬프지 않아도 돼. 근데 친구들이 넌 왜 안 슬퍼?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학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괜찮아. 맞아. 내 감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생이 나간 뒤 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졌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울지 말고 똑똑하게 싸워라. 아빠가 곁에 있을게. 서진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랑을 믿되 증거로 나를 지킨다. 서진은 펜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의 어느 아침 서진은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는 오늘 상담 예약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5명. 모두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명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나처럼. 서진은 상담실로 올라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함께해요. 첫 번째 상담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떡하죠? 서진은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앉았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일단 기록부터 해요.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증거요? 네.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듣고 기록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밝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둔산 타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태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상담자 중 한 분이 법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답장은 곧 왔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주세요. 함께 도울게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혜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분에 전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가 남겨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센터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펜지, 금잔화, 라벤더. 알록달록한 꽃들이 봄 햇살을 받으며 피어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센터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꽃 예쁘다. 그치? 내가 심을래. 저요? 응. 같이 심자. 여학생은 무릎을 꿇고 서진과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흙을 파고 모종을 넣고 물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꽃들 이름이 뭐예요? 이건 희망, 이건 용기, 이건 사랑이야. 꽃 이름이 그래요? 아니, 내가 붙인 이름이야. 여학생은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꽃을 심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센터 2층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상담자 3명을 만났고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한 분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한 분은 남편과 대화를 다시 시작했고, 한 분은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말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다. 아빠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 나 하나를 지키려던 아빠의 마음이 이제 여러 사람을 지키고 있다. 그게 자랑스럽다. 끝까지 봤더니 결말이 바뀌었다. 눈물보다 기록이 더 강했다. 감정보다 증거가 더 단단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오래 남았다. 서진은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카메라는 서진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녀는 천천히 센터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 문을 열고 봄바람 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화단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서진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단단하게.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끝까지 보면 결말은 바뀐다. 눈물보다 기록이 더 강하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오래 남는다.